네, 올해 전 세계가 초강력 태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해수면 온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이 이른바 괴물 태풍을 불러올 것이란 건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은 전 세계 바닷물 온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올 봄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같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전 지구의 바다의 평균 온도가 21.1도로 그 기상위성을 이용해서 관측한 이후 가장 높은 그런 4월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거대한 바닷물의 온도가 금방 식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온난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닷물의 온도도 꾸준히 상승할 거고 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언급한 태풍의 에너지원이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태풍이 찬 바다에 오면 약해지고 이제 이러는데 따뜻한 바다 위에서 생기고 그 따뜻한 바다 위를 한 일주일 이렇게 달리면서 많은 그 따뜻한 수증기를 머금고 이제 강하게 발달하는데 이제 그러한 게 바닷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경고죠. 네, 해수면 온도가 아무래도 이제 태풍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괴물 태풍이 올라올 거다 이런 예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붙인 이름인데요. 그만큼 강하다 이제 슈퍼 태풍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건데요. 네. 태풍이 괴물처럼 그냥 하여튼 어마무시한 그런 태풍이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올 봄에 아프리카 동남아 일대를 휩쓴 태풍도 있었고 또 최근에 괌을 덮친 태풍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생존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어떤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2호 태풍이 그러했는데 발생해서 소멸까지 약 보름간 지속됐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인 태풍이 대충 한 5일에서 한 10일 이 정도인데 보름 동안 지속되면서 다행히 일본을 상륙하거나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이례적으로 5월에 발생한 태풍치고는 상당히 초강력까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역시 원인은 따뜻한 태평양,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라고 보여집니다. 또 미얀마의 지난 4월에 사이클론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말하는 태풍이 또 영향을 주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모두 따뜻한 서태평양 또는 인도양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올해 태풍의 특징들이 장기간 생존을 한다.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큰 덩치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로 올 태풍도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아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동태평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평년보다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5월부터. 그러면 이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과거에 지난 3년간 라니냐라고 하는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역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 강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다 라니냐가 끝나고 동쪽의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엘니뇨가 지속이 된다면 대기 중으로 더 많은 수증기를 방출할 테고 그 수증기들이 대기 순환에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순환에 교란을 일으키면서 어딘가에는 폭우, 어딘가에는 이제 가뭄, 또 폭염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올 여름 날씨를 얘기하면서 엘니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여름이다. 올해 과연 우리 한반도의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예측을 하는데 원래 정상적인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높으면 서태평양의 온도는 이쪽에서 부는 편동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상 그 전형적인 엘니뇨는 이 서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낮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태풍의 어떤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우려하는 이유는 역시 지구 온난화라는 거대한 그런 어떤 그 변화 때문에 엘니뇨로 인해서 서태평양의 온도가 뭐 낮아지는 게 전형적인 현상이지만 네. 올해는 그렇게 크게 그런 영향이 안 나타날 것이다. 이미 라니냐 때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높은 현상이 동쪽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좀 높아졌다고 이 서태평양의 그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올해 지난 5월 그 2호 태풍을 봐서도 그렇고 네. 올 7월 태풍이 가장 극성기가 8월이거든요. 그때 역시 심상치 않은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태풍은 강력한데 오히려 태풍의 개수는 적을 수 있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어떤 태풍의 변화는 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으로 사이클론이건 태풍이건 허리케인이건 그 열대 저기압의 발생 개수는 늘어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의 이론은 뭐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충분히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발생 개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 강도는 네. 역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강력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되자 네. 태풍 예측 범위를 기존 6시간에서 네. 3시간 간격으로 네, 좁히기로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이제 그 태풍 예보를 하루에 24시간에 이제 6번, 네. 그러니까 4번 발표 6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 낮 12시에 중심 위치, 그다음에 내일 저녁 6시에 중심 위치 이 간격이 6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일 낮 12시에 중심 예상 위치, 내일 낮 없었던 오후 3시에 예상 위치, 그다음에 원래대로 저녁 6시, 9시 이렇게 해서 그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 비상구역을 정해놓고 그 기준 지금까지는 6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중심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의 간격을 줄이겠다 이제 이런 거니까 네. 뭐가 좋아지냐면 그만큼 태풍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전에 제주 부근에 온다고 했다가 6시간 뒤에 부산 부근에 와요. 네. 그러면 이 통영으로 지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보 간격 시간을 줄여주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 기상청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6월 26일부터 네.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상청에서는 호 재난 문자 운영 방침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극한 집중호우 시에 긴급 재난 문자를 네. 발송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지진이 땅을 흔들면 바로 3초 이내에 어디에서 났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지진 문자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상청이 예보를 가지고 예보를 했는데 작년 8월에 그 반지하 그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자 관측값이 예보값이 아니에요. 그 강수량계를 잰 관측값이 1시간에 50mm 또는 3시간에 90mm 이상 예상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문자를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문자를 보내주겠다. 그럼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이만큼 비가 왔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건 예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시행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부터는 호우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뭐 모든 걸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관측 자료가 그러니까 강수량을 잰 자료가 1시간에 50mm 또는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왔으면 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문자 서비스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 거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바로 그 정부 부처 간 협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즉각 바로 그 지역에 보내는데 이게 작년에 그 반지하 그런 네. 어떤 침수 피해 이런데 그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밤이건 자기 집 부근에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가 왔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자를 이제 받게 되면 이 근방에 비가 지금 많이 왔구나. 어디로 뭐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뭐 2층으로 올라 이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장마 태풍 우려가 커지자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에 이 태풍 피해 복구가 덜 된 점도 네. 우려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좀 대책이 네. 필요할까요? 그 대개 여름철에 그 나타난 그런 장마, 홍수 피해를 바로 한두 달 사이에 금방 그렇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각 그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과 어떤 그런 공사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피해가 났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만전을 기할 거라고 보고요. 이 우리나라에 그 매년 나타나는 이런 홍수 피해, 이제 앞으로 장마 기간이 예상이 되는데 네. 장마 때 또는 태풍 때 이런 홍수 피해의 어떤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어떤 예방에 대한 그런 그 정책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